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먼저 요새 악재도 너무 많고 흉흉한 소식들도 많아서 오늘 급하게 영상도 만들고 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면 뭐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막 떠요.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첫 인감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갑자기 그 빌 게이츠 형님의 그 뭐 5월 3일 날 뭐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뭐 방법 이런 거를 책으로도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 왠지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대폭락이 온다면 이런 거랑 같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흉흉하고 불길한 소식인데 특이한 기사라서 제가 처음 가져와 봤고요. 제가 또 머스크 뭐 트위터 인수설도 잘 목적에 대해서도 글을 써봤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텔레그램이 메시징 앱 내 암호화폐의 구매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딱 공교롭게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설 이후에 제가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그러니까 인수의 이유를 그런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내렸었었는데 어, 여기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텔레그램에서도 코인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코인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서비스도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어, 되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 트위터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텔레그램이 먼저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트위터 역시도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팁 기능으로 해서 옵션을 추가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뭐 트위터도 이제 머스크가 하고 싶은 뭐 마케팅이든 뭐 정치권 로비든 뭐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업성도 높이겠지만 이제 부자 이 형님들의 코인 지갑 형태로 뭐 비공개를 기능을 넣을지 안 넣을지까지는 저는 넣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산 보존하는 형태로 앞으로 SNS 플랫폼들이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정말 악재 메들리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인데 제가 엄선을 해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고물가가 3년이 간다.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갈 거다. 뭐 세계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년대까지 끌어온 거죠. 얼마나 이제 겁을 주려면.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뭐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고 불안할 때 달러 인덱스가 보통 높아지죠.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25%까지도 올라갔다. 참 굉장히 힘든 뉴스들이 많고 이제 굿바이 티나 웰컴 캐시 그러니까 주식 말고 대안이 없다. There'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티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엔 떨어지면 바이 더 딥 하면서 이제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은 현금 보유량의 50% 이상 늘렸다. 그리고 증시에서 피난한 자금은 이제 머니마켓 펀드 단기 자금으로 몰리고 있다. 굉장히 이것도 불길하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였고요. 또 최근 오늘 나온 뭐 기사로서는 인플레랑 우크라전에 발목 잡힌 미국 마이너스 성장 쇼크라고 그러니까 1분기 GDP 증가율이 이제 6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 뭐 경기 회복의 찬물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고 뭐 저도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 GDP 증가율이 2분기 연속 음수를 찍으면 마이너스를 찍으면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처럼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제가 항상 호재만 얘기 드렸는데 악재도 한번 이번 김에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많이 가져와 봤고요. 게다가 이제 불란집의 부채질하는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틴은 이제 이 뭐 우크라이나 땅덩이를 주지 않는 한은 일단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랑 불가리아가 딱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있는데 그 이 수송관을 이제 가스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인플레가 더 가중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루브라로 대금을 납부를 안 해서 열받아서 내가 제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여기 보시면 뭐 100%에 근접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그리고 아까 끊었다는 그 두 국가도 불가리아랑 폴란드 거의 뭐 80%에 가깝고 60%에 근접하고 근데 이걸 끊어버리고 어 버틸 수 있다? 뭐 미국이 아무리 수출을 한다기로서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뭐 러시아는 뭐 시원시원하기라도 하지 중국은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가 이제 안 좋은 건 자기들도 알았죠. 그러니까 고꾸라진다고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구닥다리 스타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미국보단 성장률이 높아야 된다면서 당연히 높아야죠. 훨씬 그 미국이 선진국인데 근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인프라 뭐 좋아요.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하냐는 거죠. 그 큰 돈을 많이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다 이제 빚으로 할 거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해결책도 아니라는 거고. 더 이제 황당한 기사를 말씀드리면 중국은 시진핑 산연임 확정 당대회까지 제로 코로나를 포기를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역 성적표를 공산당의 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방역 성적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참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목할 게 이 대만이랑 중국에서 같이 분석을 한 건데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한 이제 장점인처럼 이제 우리 시진핑 형님도 이 대만 문제를 해결해서 마오쩌둥 뭐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건데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다수의 싱크탱크를 통해 양안, 중국과 대만을 양안이라는데 양안의 통일 이후의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대만은 통일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대책 뭐 누가 잘 살고 못 살면 뭐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도 영상에서도 맨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타개를 하려면 결국은 전쟁 아니면 규제를 푸는 뭐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규제를 푸는 형태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이제 대만 통일 이 문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중국을 제재할 거고 뭐 중국은 또 타파하기 위해서 달러를 어, 억제하고 뭐 자기 시스템을 쓴다든지 비트코인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찌됐든 굉장히 중국도 답답하고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꼭 이렇게 무식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타결을 해야 되나 쉬운 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중국 부품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들지 지금 다 보셨잖아요. 뭐 여기 전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멈추고 있는데 요거 주면 되는데 뭐 자존심인지 뭐 때문인지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류도 꽉꽉 막아놓고 뭐 공장도 안 돌리고 있고 코로나 폐쇄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돈 버는 걸 그냥 자기들이 발로 차고 있고 차라리 뭐 그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ESG나 중대재해법이나 뭐 탄소 중립이나 코로나 폐쇄나 노조 설립이나 이런 식으로 그 그레이트 리셋 한다는 금융 세력들이 그러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요? 참 답답하고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존심만 접으면 차라리 미국은 조금 더 나은데 물가를 낮춰서 미국이 민심을 달래고 대러 제재 공조 위에 중국을 끌어안고자. 미국은 그래도 조금은 말이 통하죠. 중국 좀 싫어합니까? 근데 러시아도 싫고 중국도 싫은데 얘네 둘이 손잡으면 더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먼저 일단 잡기 위해서 중국을 살짝 끌어안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인플레가 그러면 이렇게 그 중국의 그 고율 관세를 낮추면은 인플레가 1.3% 정도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고, 앨런 누님이 뭐 중국 쪽에 로비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죠. 민심도 달래고,
왜냐하면 바이든 중간 선거도 있는데 인플레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하면 큰일 나죠. 게다가 이제 명분도 있고 대러시아 제재를 공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 규제도 문제가 많죠. 아직도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건 또 한국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뮤직카우나 이런 그 조각 투자 상품들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 이제 논란은 있었는데, 이 논란은 한두 달 만에 서서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뭐 부동산이든 뮤직 음악이든 뭐 와인이든 이렇게 업, 이 종투자 분야는 되게 많아요. 근데 뭐는 증권이고 뭐는 증권이 아니고, 뭐는 심사 중이고, 어떻게 하면은 증권이다, 뭐 소유권 없이 수익만 배분하면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명확하게 지고 있어요. 한국이 의외로 또 이런 걸 잘하고 있어요. 근데 SEC 게리 겐슬러 이분은 뭐 하고 계시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뭐 참,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 이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어, 이렇게 일단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규제가 없거나 불분명하죠. 특히 코인 쪽은. 근데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시밭길을 가나요? 근데 이 수많은 이 코인 업계 사장님들은 전공법이든 아니면 편법이든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블랙락은 뭐 워낙 많이 얘기해서, 하여튼가 블록체인 ETF를 출시를 했어요. 코인베이스나 뭐 마라톤 그 채굴 기업이나 이런 지분을 사들여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고, 삼성 자산운용도 이제 아시아 최초로 블록체인 ETF, 역시나 뭐 코인베이스나 뭐 거래소 지분이나 선물 뭐 지분 뭐 이런 걸 사서 ETF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를 편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와중에도 이제 꾸역꾸역 상품을 만들어서 여기 뭐 50% 현금화 했다면서요. 근데 이런 걸 왜 출시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변칙적인 것도 있어요. 변칙으로 코인 묻히기라고 했는데, 21 쉐어스라고 스위스 암호화폐 발행 업체인데요. 세계 최초로 금과 BTC, 비트코인을 결합한 ETF를 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 입장에선, 또 부자들 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위험하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하니까 금은 81%, 뭐 비트코인은 18.5%를 추가를 해가지고, 어, 아마도 부자들의 입맛에 맞게, 왜냐면 이렇게 인플레 해지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팔기도 좋고 실제로도 잘 팔릴 거니까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수탁자도 믿을 만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과 금은 이제 JP 모건이 수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출시하는 이유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코인쉐어스는 이제 FTT라는 그 FTX라는 미국 거의 2, 3이 되는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이죠. 그 FTT를 ETP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좀 보고 놀란 게, 이런 일개 그냥 작은 코인 중 하나잖아요. 주식 뭐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파이일 텐데, 그 와중에도 FTX를 이렇게 단일 종목을 가지고 ETP, 그러니까 ETF랑 ETN을 합한 개념인데 더 큰 개념입니다. 상품 개념으로. 이렇게 작은 이 솔라나나 이 FTX 이거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 상장 지수 상품을 만드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별거 아니고 작고 오르지 않을 거면 이런 단독 상품이 나올지, 그것도 참 전망을 좋게 보고 이렇게 상장되지 않았나 싶어서 가져왔고요. 또 한국을 예를 들면 LX 인터라고 옛날 LG 상사인데요. 물론 뭐 광산 뭐 돈도 벌고 하는데 코인 업계 쪽 암호화폐로도 진출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이, 카카오 코인이라고 하는 클레이의 이사회로 참여를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클레이 코인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크진 않은데 뭐 73억 정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정말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넣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뭐, 다 변칙이죠. 코인 자체를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는 이제 공포를 이겨낸 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나무랑 크래프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두나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첫 대기업이 됐어요. 이 신생 기업은 두 개만 지금 대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물론 두나무 뭐 욕하고 뭐 업비트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왜냐면 그 힘든 18년, 19년도에 2년 내내 신규 가입자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제 최고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지향했는데, 그렇게 버티고 견디니까 이렇게 투자 투자도 하고 거래소를 운영을 해서 대기업이 되고 큰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이 워낙 유명한 비트코인 3일 고래 뭐 하는지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 보안이 엄청난 것 같은데, 또 코인베이스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어저께죠. 이 목요일 날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거죠. 산 거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는 이 기관 전용 그 거래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고래들이 나 1000개만 사주세요 하면은 여기에서 호가로도 긋고 거래소에서도 긁고 또 OTC 마켓, 장외 마켓에서도 스멀스멀 사가지고 1000개를 여기 주소로 쏙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 때 이 3위고래는 1000개를 샀을까요? 이것도 오를 거니까 저점에 사는 거죠.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더 힘들 때는 이제 버핏이나 이런 투자 고수들은 옛날엔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데, 이 2020년 코로나 이제 막 와가지고 뭐 원유 선물 가격이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고, 그 공포의 와중에 버핏이 또 일본 종합상사를 투자해서 대박을 칩니다. 종합상사는 대부분 이제 원자재, 원유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정말 극한의 공포 때 들어갔죠. 매수를 한 거죠. 아무도 도대체 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다 도망갔을 때 혼자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원금이 이제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신 거고, 다시 한번 투자의 기재라고 입증이 됐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참 투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한번 또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한 대목을 가져와 봤는데, 뭐 워런 버핏과 비슷한 거죠. 데이비스라는 투자자도 라틴 아메리카, 일단은 뭐 일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본 주식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때, 일본은 특히나 뭐 옛날에 후진국 이미지도 있었고, 그 기업 관련해서 주식을 사고 싶어 해도 기업 공개를 안 해요. 정보를. 비밀입니다. 뭐,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이 데이비스는 일본 주식도 투자를 해서 대박을 한번 쳤고요. 라틴 아메리카, 뭐 남아프리카, 이 65년, 68년 뭐 누가 이런 걸 받겠습니까? 근데 이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데이비스 친구의 머레이가 이제 남아프리카 보험 CEO를 만나서 이게 괜찮으면 데이비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추천해 주려고 이분을 만나러 머레이가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이 주식이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당연히 이제 사면 안 되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물어나 보자 하고 이, 이 CEO한테 혹시 이 오르기 전에 이 주식 산 외국인 투자자가 있냐 한번 물어보니까 그 대표가 딱 한 명 있다. 데이비스라는 미국인이다. 데이비스가 산지도 모르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명이에요. 한 명. 외국인 투자자는 딱 한 명이 그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본 게 아니죠. 다 도망갔든지 뭐 이 가치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투자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단타의 늪에 빠지게 되죠.
이 국내 투자자 뭐 보유 비트코인이 7조 원이라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뭐 리플이 두 번째로 많았고 보유 금액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뭐 쭉쭉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해 이제 4대 코인 거래소 거래 대금, 그러니까 매수액 매도액을 합친 게 9,640조래요. 더군다나 업비트가 제일 클 텐데 업계 최저 수수료예요. 수수료도 굉장히 적은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 7,650조, 5,880조. 코인을 사고 판 게 코스닥이나 코스닥보다 훨씬 큰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이 단타를 치고 얼마나 많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한다 하고 고점 매도를 한다 하고 코인을 갈아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알고 아는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잡코도 믿음을 주면 보답을 해요. 우리 시바이누 처음 나왔을 때 누구 거들떠 보기라도 했습니까? 특히나 도지도 뭐 밈코인이고, 그러니까 뭐 개, 멍멍이 이런 소리 들어가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인기가 있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긴 한데, 시바이누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이제 판결이 났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죠, 아무도. 근데 이거 뭐 누가 어, 이 잡코도 믿음을 주면 보답은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게, 하락장이 뭐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가버리면 이 잡코인을 들고 멘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코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믿음을 주고 뭐 버틴 분이 있으면 보답을 받긴 합니다. 꽤 많은 확률로. 상패만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페북은 말할 것도 없죠. 엄선된 기업인데 다 끝났다 했죠.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사용자 수가 다시 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물론 이제 메타로 이제 어 전환점이니까 조금 하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는 결국 이런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공포 속에서도 이제 잘 아는 놈, 이게 뭐 잡코가 됐든 메이저가 됐든 간에 내가 잘 알고 공부하고 이제 산 이유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놈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드시겠지만 또 식상한 정답을 얘기했는데, 이런 어쩔 수 없죠. 묘수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식상한 정답을 얘기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